4페이지 그 재관리요법, 이거는 그 3번 보세요. 혈전용해 약물요법. 혈전용해제, 뭐 키나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스트랩토키나제, 유로키나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피적 관상동맥 형성술 혹은 응급 KBG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3번 보세요. 관상동맥 내 혈전을 용해한다는 건 항혈소판하고 또 틀리죠. 항혈소판은 혈전을 예방하는 거죠. 그쵸?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성된 피떡을 어떻게 이걸 갖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의 혈류를 회복을 해야 되죠. 녹여서 심근의 혈류의 흐름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혈전용해제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언제 이거를 투여하냐면은 3시간에서 한 4시간 이내에 투여돼야 돼요. 금기증만 없다면 이제 MI의 증상이 발현이 되고 나서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즉 뭐 여기 교과서에서는 3시간에서 6시간인데 응급실에 도착한 사람들은 ER에 딱 도착했어요. MI다. 대부분 그러면은 요즘은요, 항혈소판을 먼저, 책에서는 항혈소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혈전용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실습 나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항혈소판제하고 그 혈전용해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CCU에서는. 근데 어쨌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MI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ER에서는 30분 이내에 투여를 하죠. 바로 투여하죠. 혈전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혈전용해제, 스트랩토키나제, 유로키나제, 또 뭐가 있어요? TPA, 티슈 플라스모겐 액티베이터. 티슈 플라스모겐 액티베이터. 그래서 우리가 혈전용해제 외우려면은 나제,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그렇게 외우면서 티슈 플라스모겐 액티베이터라고 그래갖고 TPA. 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정맥 주임 펌프, 인퓨전 펌프를 이용을 하는 게 좋죠. 정맥에서 정맥 주사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넣는 것보다는 그 인퓨전 펌프라고 그래갖고 우리 기계 있잖아요. 인퓨전 펌프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면은 안 돼요.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왜? 항혈소판제보다 모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게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피적 관상 동맥 형성술 PCI 재관리를 위해서 응급 PCI가 가능하면은 혈전용해술보다 요즘은 먼저 이거를 PCI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입원기 치료 및 간호 봅시다. 입원기 치료 및 간호. 대부분 CCU나 ICU에 많이 입원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심근경색 초기에는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2시간은 침상 안정을 해야 돼요. 12시간 베드레스트. 왜? 산소의 요구량을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죠. 그쵸? 산소의 요구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다음에, 이게 그 12시간의 심상 안정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호흡기라든가 뭐 흉통이라든가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침상에 걸터 앉거나 혹은 의자에 앉게 해요. 침상에 걸터 앉거나
자위를 취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에 앉게 하는 거. 이거는 한 24시간 이내에 해요. 그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보행이 가능하도록. 2, 3일 이내에 지나면은 보행, 앰뷸레이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MI 환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엔 대부분 CCU나 ICU를 많이 가는데 그러면은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서 온 거라고요. 아프다고 하는 건 뭐 흉통이 왔다는 건 뭐예요? 관상동맥이 완전히 뭐 거기 굳어 있거나 심장의 괴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그래서 체스트페인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CCU나 ICU 입원해서 일단 12시간 아무것도 안 하게 해요. 베드레스트 하면서 여러 가지 약을, 뭐 항혈소판제나 뭐 혈전용해제나 몰핀을 투여하고 그게 조금 더 나아지면은 침상에 걸터 앉아서 의자에 앉겠는데 한 24시간 이내에 이거를 진행을 시키죠. 그 다음에 보행은요, 2, 3일 좀 지나서 2, 3일 이내에 보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에 뭐 꼼짝않게 하고 그냥 아예 ABR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그죠? 그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기가 있어요. 구토 및 기도 흡인의 위험성이 있죠. 흉통이 있으면서 기침하면서 구토하면서 흡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는 금식 혹은 유동식으로 시기를 제한해요. 시기 제한. 네 번째, 시기 제한. 금식 혹은 유동식. 금식 혹은 유동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총 열량인데 지방 성분에 의한 섭취를 3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 대신 탄수화물 양은 올려줘요. 탄수화물 양은 한 50에서 55%. 총 열량 중에서 지방은 어떻게? 30% 미만으로. 총 지방은 30% 미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운동인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통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몰핀 같은 마약이 들어가면 어때요? 장운동이 느려지죠. 그리고 베드레스트 많이 하고 앰뷸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변비예요. 그래서 변 완화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 봅시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베타 차단제, 엔조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건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자, 합병증 예방간호. 자, 합병증 예방간호가 이제 중요해요. 심근경색 환자의 약 반이 또다시 심근경색 증상을 일으켜요. 합병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 발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인지하고 빨리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합병증 예방간호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자, 별표를 치세요.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 심근경색의 합병증. 첫 번째가 부정맥. 이런 아리스미아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흔한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심근경색이 생기면은 만약에 이제 심실세동으로 이제 가기 전에 대부분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환자의 한 40%가 부정맥으로 사망해요. 40에서 50%가 부정맥으로 사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PVC가 나타나요. PVC. 심근경색 환자에게 나타나면서 심실빈맥, VT라고 하죠.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어떤 위험한 심실부정맥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요. 자, PVC가 출현합니다. PVC 출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그래갖고 심인성 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좌심실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좌심실에서 동맥압, 그쵸? 좌심실에서 이제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좌심실 기능 저하로 카디오제닉 샥, 심인성 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혈압이 한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심인성 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인성 샥.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심실 기능 부전이 올 수가 있죠. 왜 심실 기능이 부전이 오면은 우려성 심부전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괴사가 되는 거잖아요. 경색 부위가 괴사가 되면은 뭐가 파괴돼요? 심근이 파괴돼요. 심근이 파괴되면은 괴사 부위의 조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경색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얇아지면서 늘어나요. 경색 부위가. 결국 이제 경색이 일어나지 않는 부위는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일어나는 거지. 그쵸? 확장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심부전이 발생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들어가면서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들어가야지 그 알도스테론 그 엔지오텐신 1, 2로 변할 때 그 전환효소 억제제 AC를 그 이니베이터를 투여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알도스테론까지 이제 분비되는 거를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혹은 혈관 확장제, 뭐, 그, 베타블로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했던 그 칼슘 채널 블로커를 해서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서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것. 자, 그리고 이뇨제를 원활히 이제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심인성 쇼크에 같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심실 기능 부전. 심실 기능 부전. 나중에 이게 뭐예요? 심부전으로 죽는 거죠. 이 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페일리어잖아요. 페일리어. 뭐 간부전, 심부전 뭐 다. 나중에는 다 부전으로 사망이 되는 건데 이 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신체 내 장기로서의 기능이 포기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살지 못한다는 거,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의 합병증,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런 거를 인지를 해서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전색전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실중격이 파열이 될 수 있고 심장이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근경색 합병증에 대해서 만약에 열거하시오,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248페이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 물론 치료약,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방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재활이에요. 재활인데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운동요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 수정, 그죠? 생활 습관 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인자 차단 교육이라든가 단계적인 운동 치료를 포함한 운동 재활요법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 우리 2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내용.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성 요소가 바로 심장 재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성 요소. 이대로 약 먹고 뭐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 합병증 예방하려면은 뭐예요?
심장 재활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심장 재활이 심근경색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재활 프로그램 248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전방적으로 건강교육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교육.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지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보건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잖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배워야 되고 행동요법이라든가 수정요법을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 수정을 하려면은 대표적인 것, 건강교육을 해서 행동 수정, 생활습관, 여기에 생활습관 변화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습관, 운동을 안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모든 골격근, 특히 이제 이 근육량이 줄어들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많이 누워 있으신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말라요. 그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모든 골격근이라든가 그런 게 저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류의 심장 같은 경우 혈류의 흐름이 어때요? 원활하지 못하니까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혈전 형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식이요법 혹은 금연, 생활습관, 여기 이제 식이요법, 저지방식이 한 30% 이하로 딱 다운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금연. 이게 보면은 심장재활이 비약물요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려면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상요법, 이완요법, 운동요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은요, 운동도 하기 싫고 너무 하기 싫은데 그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같이 걷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강아지가 아주 까다로운 강아지가 아닌 다음에는 나와서 이렇게 걷는 것도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밖에서 나와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무작정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바퀴 돌아온다 그러면 모든 걸 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상태에서 이제 빠져드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 관리도 되고 체중 관리가 지방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근육량으로 채워지면서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면서 심장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도 중요하고 영상요법, 이완요법도 중요한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인지요법도 많이 있는데 약물도 많이 주긴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저하법이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간호사 할 때 수영. 근데 이제 3교대 하니까 졸리니까 수영 같은 거는 좀 피했고, 수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요즘 같은 경우에 요가. 아니면 이제 줌바. 아니면은 저걸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요즘 휴대폰에서도 좋은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인생과 관련된 어떤 영화라든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너무 많이 보면은 또 여기 이제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은 시간 안에 내가 좀 더 나를 활성화시키고 나를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거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닌가. 그거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 스트레스 관리법과 심장재활에 들어가는데 절대적 금기증이 있어요. 급성심근경색, 불안정형 협심증은 운동요법의 절대적 금기증. 이런 거는 운동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200에서 110 이상의 경우에는 글쎄 운동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도 이제 들어가긴 해요. 그 다음에 증상을 동반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일 경우, 그 다음에 심한 부정맥, 조절이 안 되는 동성빈맥. 자, 249페이지 거기 보세요. 대동맥 박리일 경우에는 운동요법 하면 안 되죠. 대동맥 박리가 뭐예요?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응급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발열, 그리고 심낭염이나 심근염 있을 경우, 혹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있을 경우, 그리고 운동을 제한하는 심한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운동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인데, 자, 여기까지 가면은 재활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심장재활 과정 먼저 봅시다. 첫 번째, 1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내 약물 치료나 휴식 활동 균형, 추후의 추후 의사 방문에 관계된 사항을 교육하는 것. 2단계는 퇴원 후의 환자 교육이 2단계에 속해요. 2단계.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씩 4에서 6주간 훈련을 지속하지만 때로는 6개월간 훈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4에서 6주간보다 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심장재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돼요. 보통 6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돼요. 한 달 만에 뭐가 빠지고 그러는 거는 물론 빠질 수도 있죠. 다시 요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근육량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허리 운동도 중요하지만 허리에 이 뼈를 받쳐주는 이 근육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은 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확 넘어지면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부러지는 거예요. 고관절 한번 다쳐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근데 고관절 다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운동을 좀 안 해갖고 이 골격근이라든가 이런 허리 근육에 근육이 없으시고 뭐가 있어요? 지방. 그쵸? 먹고 뭐 놀고 뭐 하고 그냥 쉬고 밥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노인성 비만 환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골밀도 떨어지고 심장은 또 안 좋아지고 또 다치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장재활도 힘들어지고 운동도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심혈관계 안정성과 장기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3단계죠.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심장재활에 효과는 뭐냐면요. 일단 사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켜요. 사망률과. 그래서 심혈관계 보고에 의하면 한 20에서 25%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능 능력을 증진시키죠. 사망률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어떤 기능?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증진시키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인자를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죠. 심장을 재활하면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 혈압을 이제 낮춰주면서 고혈압 조절해주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섬유식이를 하도록 해주고 체중을 조절해서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갑작스런 식이 조절로 해서 급하게 체중만 조절하면은 그래서 근육만 그냥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은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류에 지방이 남아갖고 지방 색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급성심근경색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고 잘 외워두셔야 될 건 외워두셔야 되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교사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으로 들어갑시다. 심근경색보다 심근경색이 합병증으로 이제 부정맥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부정맥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 이게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범위로 한정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2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심장은 전신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뭐를 공급하죠? 혈액을 공급하죠. 혈액이 가면서 산소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규칙적인 박동과 리듬으로 수축하는 심장은 제가 심장 할 때 얘기했죠. 펌핑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딱 수축해서 각 조직과 장기에 쫙 혈액을 공급하는 펌핑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심근경색의 합병증이 부정맥으로 많이 이제 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심장의 작용은 펌핑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의 주 포인트는 펌핑. 근데 이 펌핑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부정맥 중에 하나죠. 물론 심부전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부정맥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발생이 일어나요. 심장의 우리가 심장은 보면은 명품이라고 그랬죠. 자기 혼자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장에서 어떤 펌핑 작용이 일어날 때 전기적 작용이 어디서 먼저 일어나요? SA 노드에서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 혹은 활동성 전이라고 하는 흥분파에 의해서 규칙적이면서 율동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동성 리듬이라고 하죠. SA 노드에서 흥분이 돼갖고 그렇죠? 이런 것을 동성 리듬 SA 노드. 근데 이 SA 노드가 SA 노드에서 흥분이 생기지 않고 다른 데서 먼저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제 부정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도장애, SA 노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소성, 액토픽, 다른 곳에서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뭐가 일어나면 전도장애가 일어나요. SA 노드, AV 노드, 그 다음에 퍼킨스 섬유, 그쵸? 퍼킨스 섬유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좌심실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히스속 해갖고 퍼킨스 섬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좌심실까지 가지 않고 어딘가에 전도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심장 내에 어떤 전기적 자극에 형성이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전도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말로 이런 거를 이제 또 다른 혹은 혼합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통칭하는 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심박동을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동반결절 유해 조국에서 자극이 발생을 하는 이소성 자극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회 수축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수축, 프리메이처 컨트랙처
혹은 액토픽 비트, 이소성 박동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정맥은요, 심전도를 통해서 먼저 판독을 해요. 심전도, 판독. 요즘은 이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찍으면 쫙 이게 나오죠. 나오면은 그 나온 거 갖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심전도를 그 판독하는 이제 판독이들이 판독을 하긴 하지만 기계에서 어느 정도는 리절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심전도 판독 먼저 봅시다. EKG 분석할 때 부정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심박동수, 맥박수를 보고요. 빈맥인가 서맥인가. 그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는 이소성 박동, 액토픽 박동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소성 박동이 생긴 곳이 심방이면은 조기 심방 수축이에요. 심방에 생겼을 경우에 조기 심방 수축. 이소성 박동이 심실에 생겼을 경우 조기 심실 수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소성 박동이 뭐 방실연접부에서 발생하면 방실연접부 조기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가 이제 빈맥성 리듬을 파악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QRS 컴플렉스의 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F파, P파를 확인하고요. F파, P파. F파가 있으면 뭐예요? 토미바퀴, 심방 조동이 있는 거고 플루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파가 있을 경우에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거죠. 상심실성 수프라 위에. 그리고 해야 될 게 이제 서맥성 리듬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서맥성 리듬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맥의 종류와 특징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정맥의 종류와 특징. 자, 부정맥이 정의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맥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 동성 리듬이 있어요. 동성 리듬은요, 정상 동성 리듬이에요. 정상 동성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심전도에 나타나는 정상 리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면은, 보면은 박동수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돼요? 박동수가 한 60에서 100 정도 돼야 되죠. 60 이하 안 되고 100 이상 안 되죠. 그 다음에 리듬 봐야 돼요. 리듬. 규칙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박동수하고 리듬. 그 다음에 P파, PR 간격, QRS균. 우리가 심전도를 파악할 때 이제 동성 리듬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데, 부정맥의 종류에서 부정맥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 거기에서 보면은 박동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박동수하고 리듬.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박동수하고 리듬 발레로 P파, QRS파. 그 다음에 PI 분절.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T파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P파하고 QRS파, 그 다음에 그러니까 PR 간격을 봐야 되는데, 자, PR 간격은 0.12에서 0.2초, QRS균 같은 경우에 0.04에서 0.10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하죠. 이게 이제 정상 동성 리듬이에요. 정상 동성 리듬. 정상 동성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예요?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성 부정맥인데, 동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상 동성 리듬이 약간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흥분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뭐가 흥분되는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쁘거나 뭐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뭐 가슴이 막 뛰죠. 그렇죠? 교감신경의 긴장이 항진되어서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은요,
흡기시보다 호기시에는 미주신경이 항진되어서 심박동수가 느려져요. 흡기시 빨라지고 호기시에는 느려지는 거. 이게 바로 동성부정맥이에요. 이거는 어떤 병적인 의미는 없어요. 병적인 의미는 없고 건강한 젊은 사람이나 소아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고 혈액학적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나 블러드 케미스트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물론 이런 경우가 힘들어지면은 CPR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한 몇 퍼센트, 한 1% 이하에서. 근데 이거는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거는 금방 돌아와요. 심박동수가 60에서 100, 심박 및 심실 리듬이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근데 QRS 모양이 정상이에요. 자, 피파는 정상이고 일정한 모양이면 항상 QRS군 앞에 있어요. 피파가 있어야 되죠. 이 피파가 QRS군 앞에 있어야 되죠. P웨이브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PR 간격은 정상 범위이며 일정하다. P 대 QRS군 비율은 1대1이다. 이게 정상 심전도잖아요. 2번부터 6번까지 3번부터 6번까지는 정상 심전도인데 동성부정맥은 심박 및 심실 리듬이 불규칙하지만 심박이나 심실의 리듬이 불규칙하지만 심전도상에서는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리듬만 불규칙하고 P파하고 QRS파하고 PR 분절이라든가 P웨이브하고 QRS가 1대1 간격이 여기하고 이제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심전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부정맥에도 뭐 그렇게 크게 속하지 않는 게 바로 동성 리듬, 동성 부정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제 더 심한 그 부정맥 이소성 박동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소성 박동. 아까 우리가 이소성이 심방, 조기, 심방 수축하고 심실에는 조기, 심실 수축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소성을 다른 말로 액토픽이라고 하는데 이 액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전도 장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도하고 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데서 먼저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액토픽 프레그라고 하면은 우리 그 보면은 다른 곳에 수정이 돼 갖고 그쵸?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궁의 임신. 자궁에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 착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자궁의 임신이듯이 다른 곳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심방에서 이소성이 있을 경우에 조기 심방 수축, 심실에서 이소성이 있을 경우에 액토픽이 있을 경우에 조기 심실 수축 이렇게 나타나요. 대부분 보면은 심방벽에서 형성되는 자극이 동방결절의 정상 자극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조기 심방 수축은 동방결절의 자극이 생겨서 수축이 돼야 되는데 심방에서 먼저 수축이 되는 것을 조기 심방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 스트레스, 흡연, 또 카페인이나 저산소증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기 심방 수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프로프라놀이라든가 인데놀이라든가 퀴니딘 등을 이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기 심방 수축의 특징 봅시다. 조기 피파 때문에 불규칙해요. 심실 및 심방 리듬이. PR 간격이 짧아요. PR 간격이 길지만 근데 가끔 길지만 정상 PR 간격의 2배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QRS군이 보통 정상이지만 비정상일 경우가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피파가 변형되거나 이게 피파가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조기 심방수축이에요. P 대 이제 QRS균 같은 경우에는 1대1은 맞지만 PR 간격은 조기 피파가 나타날 때는 정상보다 이제 짧죠. 그래서 조기 심방수축의 특징에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실 조기 수축. 이거는 뭐냐면은 동반결절에서 정상적 수축하기 전에 심실에서 이소성 액토픽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심실 조기 수축이에요.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해요. 조기 심실 수축은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는 동반결절에서 SA 노드에서 먼저 자극이 형성되어서 수축이 와야 되는데, 전도장애가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생기는 거, 심방에서 생기는 것이 조기 심방수축, 심실에서 생기는 것이 조기 심실수축인데, 부정맥 중에서 조기 심실수축이 가장 어떻게 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VPC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VPC에다가 별표를 많이 하시고요. VPC의 특징 봅시다. QRS균, 조기의 QRS균 때문에 PR 간격이 짧고, QRS군이 0.12초이거나 더 길어요. 0.12초. 0.12초 혹은 더 길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PVC거든요. PVC 혹은 VPC, PVC 혹은 VPC. 그래서 PVC 심실 조기 수축 잘 알아두셔야 돼요. VPC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담배 많이 피우거나 커피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 그 다음에 알코올, 술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질환일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그 원인 및 병태 성리에서 B번하고 C번에다 좀 별표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ROT 현상, VPC 후에는 정상 T파의 정점의 흥분성이 항진되어 심실의 작은 자극에라도 T파 위에 알파가 겹쳐서 심실세동을 잘 일으키는 거, ROT 현상. 이게 VPC인데 VPC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가 있죠. 별표 좀 3개 좀 해주시고요. ROT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ROT 현상. 다시 말해서 T파 위에 알파가 겹쳐갖고 심실세동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거나 QT 간격이 연장되었을 때 나타나기 쉬운 게 바로 VPC예요. ROT 현상. 그 다음에 이럴 경우 환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또 박동이 건너뛰어요. 막 심기항진, 가슴이 계속 뛰어요. 얘기할 수 있고, 목과 가슴의 불편감, 협심증,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ROT 현상 VPC가 나타날 경우에 치료 봅시다. 심질환이 없을 경우, 기저 심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무증상의 VPC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페인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알코올 너무 많이 먹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대학 오리엔테이션 가갖고 막걸리 말사발로 먹게 해갖고 오는 경우가 VPC로 많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교감신경 차단제, 특히 베타블로커나 아미노다론 혹은 소타롤을 투여를 많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도카인과 산소를 많이 투여를 하죠. 치료 및 간호. 자, 베타블로커. 불안을 관리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불안을 관리하고 교감신경 차단제나 베타 블로커를 칼슘 채널 블로커보다는 교감신경 차단제나 베타 블로커를 투여를 한다라는 거. 교감신경 차단제나 베타 블로커를 투여합니다. 이게 바로 VPC, PVC의 치료 및 간호입니다. 그 다음에 방실연접부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256페이지 보세요. 빈맥성 부정맥으로 이제 들어가요. 빈맥성 부정맥, 심실빈맥이에요. 심실빈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심실세동이 있는데,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건 VT라고 그러죠. VT 외워두세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그래서 3개 이상의 풀메이스 벤트리큘러 비트가 연달아서 발생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VTEC이라고 그러죠. VT, VTEC. 그래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실빈맥의 한번 특징을 한번 봅시다. 심박동수가 100에서 200회예요. 리듬은 보통 규칙적인데 QRS균이 0.12초 이상. 그리고 피파가 알아보기 힘든 게 바로 심실빈맥, VTEC. 피파가 없을 경우에는 VTEC이 걸렸다고 많이 얘기하죠. 일단 피파가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VTEC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칼륨 혈증이나 혹은 저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때 VTEC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광범위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심박출 개수가 환자에게서 이제 낮거나 그럴 경우에 심실빈맥이 이렇게 해서 VTEC이 발생하잖아요. 심근경색 환자들에게서 VTEC이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